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요양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착용 의무를 권고로 2단계에 걸쳐서 전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재유행세 속에 독감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마스크 해제 그리고 격리 기간도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한 코로나19 전망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기준이 완화될 거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건들이 있을 거다. 이런 내용들 좀 짚어볼 텐데 우선 지금 이런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배경이라든지 혹은 지금 상황이 그만큼 좀 안정됐다라고 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배경은 사실은 좀 수동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지방자치제에서 단체 한 군데에서 이제 하겠다. 당내본에서 조정을 안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구가 왔으니까 그러면 로드맵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열흘 보름 남짓 이제 논의를 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은 겨울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논의를 하는 시기는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요구가 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중대본 발표가 있었고 좀 이따 방대본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총 2단계로에 걸쳐서 좀 완화한다라는 게 정부의 큰 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에 나눠서 완화를 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한 3년 가까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쓴 것은 작년 4월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다 쓰고 왔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권고로 돌리겠습니다. 이제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에는 위험한 상대적으로 그래도 위험하고 누구나 다 국민 누구나 걱정하는 장소와 환경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할 수가 있겠죠. 병원 같은데 그다음에 감염 취약 시설이라고 부르는 이제 수용 시설들, 요양병원 시설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도 굉장히 빽빽하게 그죠. 저희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 시간 같이 지내면 감염 위험은 높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권고로 바뀌더라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한 2단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건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4가지를 제시했단 말이죠. 4가지 중에 2가지가 충족되면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들입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죠. 우선 확진자의 그 숫자입니다. 지금 숫자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주 폭발적으로는 안 가지만 그 숫자. 거기에 따르는 위중증과 사망자. 그다음에 이제 병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충분한 특히 중환자실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의료 대응 말씀이신 그래서 의료 대응이 안정화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4번째는 특히 고위험군들이 얼마나 면역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면역을 가지려면 걸리거나 백신 맞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면역이 얼마나 보유가 되도록 해야 되겠느냐라는데 사실은 걸리면 위험하니까 백신을 얼마나 많이 맞느냐에 그 지표가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 시점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보면 68,168명입니다. 이 숫자도 봐야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수치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위중증 환자를 보면 530명, 사망자가 63명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다시 500명대로 올라간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썩 안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면밀히 보시면 최근에 지금 조금 그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올라간 요인이 80대에서 발생률이 좀 높았어요. 역시 위중증 사망자는 뭐 60세 이상에서 거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증가 추세는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인위적으로 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일 꺾기 쉬운 것이 고위험자에 대한 계량 백신입니다. 그다음에 걸리면 먹는 치료제 하면은 이게 더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는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그 증가세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 이유는 백신과 치료제 처방이 지금 비교적 잘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환자는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사망자는 그냥 정체기 정도에 머무는 혹시 더 증가는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죠. 4가지 지표 중에 하나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현재 의료 대응 능력 정도 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이런 논의가 시작될까요? 아니면 지금 정도로 유지된다면 논의가 충분히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나아져야 됩니다. 예,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아직도 중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망이 우선 50여 명씩 계속 매일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 숫자를 조금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추세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그래도 마지막 방역 단계라고 보고 있는 마스크를 의무로 해제했을 때 환자 느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내일 모레 시기를 특정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안정되면 가자. 우리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2년 뭐 반이 넘는 동안 정말 불필요하게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정말 힘든 방역을 수칙을 다 지켜오셨으니까 이제 한 달, 길어도 한 2달 정도면 많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안정되면 가야 되고 안정되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 재감염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과연 그 안정이라는 게 언제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감염됐던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시 감염되는 분들은 사실 다음 달이 지나면 또 그 달이 또 이렇게 또 생겨날 텐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독감도 지난해 걸리면 금년에 또 걸리는 것이거든요. 재감염도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걸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이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다시 걸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걸리는 분들은 사실 BA.5번과 BN.1 같은 이런 이제 더 아류에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초기 오미크론 분들이죠. 초기 오미크론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죠. BN1, 예. 그래서 초기 오미크론에 걸렸던 분들, 지난해 델타 때 걸렸던 분들은 지금 재감염이 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 고위험군들은 계량 백신을 맞으라는 것이고 이 계량 백신은 그동안 4번, 4차까지 나왔던 그 백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특히 지금 화이자, 모더나도 이제 곧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예. 화이자든 모더나든 BA.5번에 기반한 계량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계량 백신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BN.1번 막 20%까지 올라갔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BN.1번에도 항체 비율이 6배, 7배, 20배, 심지어는 10배가 넘을 정도로 항체를 훨씬 더 많이 생성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백신 맞았는데 걸렸다고 자꾸 이제 의심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소용없다 그러면서 나 안 맞을래 이런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이거는 믿어주세요. 계량 백신은 그 전에 4번 맞았던 거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전 거랑 다르기 때문에 계량이라고 붙였고 그전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전 거는 1가 지금은 2가라고 부르는 백신. 것이죠. 그래서 2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고 항체 생성능이 뭐 6, 7배, 10몇 배 이렇게 된다니 이번 겨울에 그냥 믿고 고위험군들은 꼭 맞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50%가 예. 목표인데 29%까지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금년
끝날 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1월 중순 하순까지라도 그 고위험군들이 다 맞아주시면 저희는 마스크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맞아주세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다니죠. 네. 예.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두 가지죠. 하나는 부작용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죠. 예. 근데 부작용은요. 한 두 번 맞고 이 mRNA 백신 맞고 한 두 번 맞고 많이 힘드신 분들한테 저희가 꼭 권하고 싶진 않아요. 백신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요. 특히 60세 이상은 이 mRNA 백신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아주 어린 아이들이 mRNA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었죠.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mRNA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한두 번, 세 번 맞아가지고 이상이 없었던 분들은 이번 계량 백신에는 부작용 확률이 더 적다고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은 극히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 네. 효과이죠, 효과. 효과가 없는 걸 왜 맞느냐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저도 3번 맞고 걸리고요. 예. 또 그래도 그걸 믿고 4번을 또 맞았고 저는 이제 5번째 이번에 계량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량 백신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전에 맞았던 백신하고 다르다. 그전 백신이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전 백신은 처음 우리가 그 우한에서 나왔던 그걸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막 바이러스가 발달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이까지 BA.5번까지 오미크론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을 못하죠. 예, 그래서 이 형제이긴 하지만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직접 딱 잡아주지를 못했던 네. 거고요. 다만 위중증이나 치명률은 낮출 수 있다는 게 됐고 지금은 마지막에 나온 BA.5번에 딱 맞는 걸 만들었어요. 예. 맞춤형으로. 맞춤형 백신입니다. 그리고 BN.1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타깝게도 변이가 돼가고 있는데 그것은 BA.2.75의 아류고요. 예. 2.75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나온 이 계량 백신 두 가지가 얼마든지 항체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손해볼 일 없다. 예, 그리고 중환자실 실려갈 확률을 40% 줄인다. 많이 줄인다.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백신 이상 반응이 그 기존 단가 백신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추가 접종률을 보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접종률이 낮아서 이게 그만큼 또 모집단이 적어서 이 부작용 사례도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수백만 명이 맞았고요. 수백만 명이 맞았다는 얘기는 그중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나올 거 아닙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예, 그리고 또 암만 그 질병당국 이 이제 홍보를 하고는 싶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매일매일 밝혀내고 그거에 대해서 통계를 잡아가는 것이 네. 우리나라 정부의 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나오는 그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예. 젊은 층에서는 제 주변이나 이렇게 접종 맞는 사람들 보면 해외여행 가려고 맞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사실은 해외에서도 이 예방 접종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백신 접종?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외국의 어떤 나라가 상당히 고맙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지금 맞아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뭐 미국의 방역을 주도했던 닥터 안토니 파우치도 네. 마지막 그 인사말에서 제발 좋은 백신 맞으십시오. 백신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떠날 정도로 백신 다 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백신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백신에 대해서 반감이 제일 적은 나라였고요. 독감 백신 보십시오. 지금 고위험군에서 70% 이상 맞았어요. 그렇게 맞는 나라에서 왜 이 계량 백신을 안 맞는지 독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더 괴롭고 더 아픕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독감보다 훨씬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독감을 적어도 백신 맞으신 고위험군들은 이 계량 백신을 안 맞는 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논의와 함께 확진자의 격리 기간 지금까지 일주일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격리 기간도 줄여야 된다. 어제 당정 협의에서 이걸 사흘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언젠가는 줄이고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독감 걸렸다고 격리기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자체적으로 이제 안 나오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시기가 문제이죠. 그래서 격리 기간은 두 가지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아픈데 쉴 권리를 격리 기간을 없애거나 하면은 쉴 권리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거꾸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요. 와서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놀러 다니면서 자꾸 걸려가지고 일주일씩 계속 휴가를 내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격리 기간을 오히려 사용자들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팩트는 뭔가 하면은요. BA5번, BA1번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했는데 네. 3일째에도요. 10명 중에 7명은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3일 이제 격리하고 나왔는데 다음 날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점심을 이게 감염력이 먹는데 있는 바이러스. 그렇죠. 그런데 10명 중에 한 7명 내지 6명이 바이러스를 내고 있다는 그런 확률을 갖고 있는데 만나서 점심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이제 여러모로 면역이 많이 생기고 또 이 독성이 더 약해진다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지금 감염병의 등급을 낮춘다든지 심각 단계가 경계나 이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축소를 좀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바로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동료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바이러스가 사실 이제 검출이 된다고 해도 전염력이 없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7일을 격리 기간으로 뒀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짧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그런 전염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실험 이번에 BA1번, 5번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까지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8일, 9일 차부터는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요. 네. 예외는 항상 있지만.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7일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면역이 되고 치료도 수월해지고 일반 의료 체계로 넘어가고 했을 때는 당연히 줄여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변이 바이러스들은 감염력은 넓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적다. 예전에 그래서 한 작년쯤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말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BN1 이게 20%까지 지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좀 재감염률이 높거나 혹은 위중으로 가는 확률이 낮거나 이런 류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딱 방송에서 말씀드릴 정도의 그런 관찰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외에서도 지금 이런 BA5번과 BA1번, 2번 등등의 아류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예. 큰 차이는 없는 듯이 보여요. 예. 그것이 특별히 더 위중하다든지 또 특별히 더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든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에서 나온 다 자손들이고 사촌들, 네. 육촌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듯이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BN1번이 지금 20%까지 쭉 올라오는 와중에 특별히 더 전파력이 증가했다, 중환자가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예.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변이에 대해서는 비록 증가는 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변이를 보듯이 오미크론이 새로 나왔다, BA5번이 새로 나왔다고 보듯이 그렇게 아주 막 강한 기세로 막 몰아붙이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이제 해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뒤늦게 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꾸면서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국 역시도 중국이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는 뭔가의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전 세계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중국은 이제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정책이 이 봉쇄 정책이고 철저한 관리 정책이었는데 누구나 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예. 지속하지 않고 계속 나갔었죠, 그죠? 예, 계속 나갔는데 지금 문제는 그 많은 인구가 단체로 갑자기 많이 걸렸을 때 예. 이 변이가 나올 확률은 충분히 높다. 충분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